네, 오늘은 교재 52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있는 무효의 개념과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유동적 무효, 일부 무효, 그리고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행위가 있지만은 아예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견상으로는 행위가 있지만 그것은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취소라는 것은 취소 전에는 일단 유효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취소 효과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무효는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취소권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사기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승계인이 취소권자입니다. 무효는 누구에게나 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진의 의사표시와 허위표시의 경우에 선의의 제3자에게는 제한이 됩니다. 취소의 경우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취소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제한이 가해지죠. 무효는 언제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것은 원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무효를 알고서 그 법률 행위를 할 것으로 사시 합의하는 경우에는 추인의 효력을 인정하는데 이때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보게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경우에는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는 취소 원인이 생기면 바로 그때부터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를 승인한다든지 이행을 촉구한다든지 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인이 간주되는 법정 추인 사유가 또 인정됩니다. 그리고 추인이 되면은 소급적으로 법률 행위를 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무효행위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행위를 유효한 다른 법률 행위로 전환할 의욕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합니다. 취소의 경우에는 추인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전환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무효의 사례로는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강행규정 위반의 법률행위,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 이를 알고 있는 경우, 통정허위 표시, 묵군대리행위,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등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 특별법상 국토의 계획이용법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허가가 나기 전까지의 그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페이지 사례가 그 사례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예로는 제한 능력자의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등이 있습니다. 현재 무효이나 추허가 또는 추인에 의해서 소급해서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계약이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가 유동적 무효의 상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죠.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그래서 권리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고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 불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기 전에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즉 실제로는 매매이지만은 허가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리의 형식으로 하는 경우는 그것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동적 무효의 상태의 경우에는
원래의 주된 급부 이행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매매계약을 이행해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라, 뭐 이런 걸 이행할 수 없는 거죠. 허가가 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주된 급부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기 전까지 계속 이런 유동적 무효, 공중에 붕 뜬 상태로서 그걸 계속 유지시켜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하라. 그래서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죠. 다만 허가 절차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매도인은 여전히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났으니까 확정적으로 유효한 상태니까 일반적인 매매계약 해지의 법리로 가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지위는 이전하지 못하죠. 매수인은 아무런 권리가 확보된 게 없으니까 매도인의 지위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법리를 근거로 해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인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을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증여의 형식을 취하면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증여계약으로 하자고 하면서 대금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 자체를 감탈하기 위해서, 배제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형식을 취하는 경우는 무효라고 그랬죠. 그래서 갑은 증여계약으로 처리할 수 없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일부 무효와 일부 취소의 법리입니다. 하나의 법률 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법률 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취소는 법률 행위의 일부에 관해서만 효력이 생깁니다. 일부 취소 요건이 갖춰지면 그 일부만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를 취소하더라도 일부의 하나에만 취소의 효력이 생깁니다. 일부 취소 요건이 안 된다면 일부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에 따라서 전부의 취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임차권을 양도하는 거죠. 상가를 빌렸는데 자기가 이제 사정이 안 좋아서 임차권을 양도할 때 그 원래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임차권을 양수한 경우가 있죠. 그럼 권리금 계약을 또 따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차권 양도 계약하고 권리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이 임차권 양도와 권리금 계약은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다른 어느 하나를 의역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그것만 따로 떼내서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부 취소가 안 되고 전부의 취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갑은 을이 자신의 채무가 1억 원임에도 3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을의 채권자인 병과 을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갑은 병에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연대 보증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병은 1억 원의 보증금 채무 이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갑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원래 갑의 의사는 3천만 원 한도에서는 보증의 의사가 있었죠. 그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갑과 병 사이에 체결된 연대보증 계약이 을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체결된 후에 적법하게 취소되었는데 연대보증 계약에 따른 보증 책임이 금전 채무로서 채무의 성격상 가분적이고
분리될 수가 있고, 갑에게는 보증한도를 3천만 원을 하는 보증의사가 있었던 이상 갑의 연대보증계약의 취소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일부 취소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일부 무효와 관련된 법리입니다. 사례를 먼저 볼게요. 갑은 보험회사와 만 7세의 아들 을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 수익자를 갑으로 하여 을이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고 재해로 장해를 입었을 때는 소득상실 보조금을 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기의 7살짜리 아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험에 붙인 거죠. 그 후 을이 교통사고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보험회사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다 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상법에 보험법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요. 상법은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상 정신능력이 불안전한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그 피보험자의 자유롭고 성숙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5세 미만자 등의 법정 대리인이 이 사람들을 대리해서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해서 이 15세 미만자, 즉 정신능력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희생될 염려가 있죠. 희생될 위험이 있죠. 그래서 사망보험의 악용에 따른 도덕적 위험으로부터 15세 미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둔 효력 규정입니다. 이게 상법의 보험법 관련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 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됩니다. 갑이 만 7세 아들의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사고와 상해 사고의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죠. 자, 근데 이 보험계약의 내용은 사망보험계약하고 상해보험계약 두 가지입니다. 그죠? 네. 두 가지가 가분적입니까? 어떻습니까?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무효, 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일부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유효한 것을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효인 부분만, 가분적인 무효인 부분만 무효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유효로 처리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무효행위 전환하고는 다르죠. 전환은 완전히 새로운 다른 법률행위 전체를 새로운 다른 법률행위로 보는 거니까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었더라면 희망했을, 의욕했을 가정적 효과 의사를 가리키고 가정적 의사는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그 법률 행위를 했을 것으로 인정돼야 됩니다. 갑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에 비춰보면은 갑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중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부분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나머지 보험금 지급 사유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것이 인정되죠. 그래서 보험계약은 그 상해 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갑은 상해 사고 부분의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2013년도에 나온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갑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해서 이런 판결을 받은 겁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무효행위의 추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과도 관련되어 있고 또 사무관리라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채권의 발생, 즉 법정 채권 발생 부분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갑은 상속받은 임야를 그 지역 일대를 개발하고자 하는 회사에 시가보다 비싸게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갑만 있는 게 아니고 동생인 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동생인 을의 상속 지분까지 매도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갑에 대해서 매매대금 중 자신의 지분만큼의 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갑은 상속 당시 임야의 시가를 기준으로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주겠다고 합니다. 갑이 회사에 판 것은 훨씬 더 비싸게 팔았죠. 그런데 상속 당시 임야 시가를 기준으로 네 상속분만큼만 주겠다라고 형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동생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갑이 동생의 상속 지분까지 팔아버린 것은 무권리자의 판매 행위로서 무효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회사는 그 동생의 지분에 대한 부분은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무효인 매매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져서 형한테 팔은 대금 중에 내 지분만큼 달라 하니까 회사에게 판 매매 대금이 아니고 상속 개시 당시에 그 토지 임야의 시가분의 이 지분만큼 주겠다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는 무효입니다. 회사가 갑으로부터 무권리 부분을 취득한 것은 원인 무효가 되어서 을이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리자는 후일 이것을 추인함으로써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으로서 권리자 본인에게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사적 자체의 원칙에 비춰서 당연하다는 것이죠. 무권대리의 추인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합니다. 임야 중 을의 지분에 대한 회사의 매수가 유효함을 전제로 을이 형인 갑이 수령한 임야의 매매대금 중 자신의 지분에 상당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무권리자인 형인 갑의 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임야 중 을의 지분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에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해서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논리겠죠. 이 무권리자가 권리자를 대신해서 한 행위 혹은 위해서 한 행위를 사무관리라고 합니다. 사무관리. 그런데 갑이 을의 지분에 대한 무권리자임에도 회사와 결속하여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매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무관리를 했는데 무권리자인 형인 갑이 동생인 을의 권리, 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를 했는데 사무관리의 결과 이득이 발생된 거죠. 그러면 이 이득은 어떻게 처리되느냐? 사무관리라는 것은 의무가 없이 타인을 위한 의사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무관리자는 사무의 성질에 쫓아서 본인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되고 취득물, 받은 금전, 물건, 과실 전부를 본인에게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취득물 중에서 사무관리자의 노력으로 얻은 이익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사무관리자의 노력으로 얻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해야 되느냐? 논란이 있습니다. 한편 본인은 관리자가 쓴 필요비 유익비를 또 상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본 경우에는 현존 이익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또 보상해야 됩니다. 사무관리자. 문제는 이 무권리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권리자 소유의 토지를 처분하고 그 대가를 목적물의 시가 이상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즉 불법 사무관리가 성립되는 경우에
권리자가 처분 대가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목적물의 시가상당액만 받을 수 있는지이죠. 자,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맞겠습니까? 갑은 당초에 동생인 을을 위한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을은 갑으로부터 상속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상당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무관리법에 따른 결론입니다. 자, 이러면 형평상 또 공평의 관점에서 보면은 을에게는 손해가 보고 문제가 있죠. 자, 이럴 경우에 아까 을이 무권대리 행위 추인, 무권리자의 판매 행위에 대한 추인의 방법으로서 형에게 대금 중 자기 지분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묵시적 추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모효행위의 추인이라고 그랬는데 을이 그렇게 하지 않고 처분 대금 상당액 중 자기의 지분만큼만 돌려주지 않으면은 이건 추인하지 않겠다. 내 지분은 판 것은 무효이다. 등기를 넘겨주지 않겠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렇게 주장하면은 이런 사무관리법의 적용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사례는 그런 의사 없이 묵시적 추인이 된 것으로 보고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익한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리를 잘 따져서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